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7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가 4,8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이 대통령 선거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조금 전 플로리다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현지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개표 결과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현재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20분 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이번 대선의 현장 투표는 1시간 전 서부의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마감이 이른 동부 지역은 저녁 7시부터 개표를 바로 시작했는데 자정을 넘겨 서부 지역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당초 전국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으로 나타났던 두 후보 간의 대결은 숨어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경합주였던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초반 개표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가 잠시 앞서 나갔지만 개표율 90%를 넘긴 자정 이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1%대 득표율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을 경합주 지역부터 살펴보면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트럼프, 파란색은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보인 곳입니다. 아직 개표 초기인 알래스카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간 기준 오후 4시 기준으로 경합주를 포함한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당초 공화당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던 접전지는 약 51%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에 달려있던 펜실비아는 개표율 93%, 트럼프가 51%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북동부 러스트벨트를 잡아 승리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런 전략이 완전히 무산된 겁니다. 선거인단 수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7명, 카멀라 해리스가 214명으로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을 들여온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개표가 아직 최종 발표 전이지만 이들 지역도 트럼프 후보가 이미 52% 안팎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조금 전 이 플로리다에서 승리 선언을 했는데 승부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선거 초반부터 공화당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선거인단 30명을 이미 확보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4년 전 2020년 대선 당시에도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 전에 플로리다에서 조기 승리 선언을 한 전례도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다시 짚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 당일 본인이 소유한 마러라고 해서 머물다가 선거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자리를 이동해 급박하게 발언을 꺼냈습니다. 무대 올라 승리를 거둔 지역을 호명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넘어섰다라면서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정치적인 승리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야간 선물 시장에서 S&P 500 지수 선물이 2%, 나스닥 선물도 1.7% 급등하는 등 시장이 선거 결과를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이 초접전이 예상됐는데 비교적 싱겁게 끝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고 경합주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밀려난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선거가 같은 주에서도 대도시와 교외 지역, 인구 구성이 크게 변한 지역을 누가 잡느냐에서 승패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투표 종료 직후 NBC 방송에서 공개한 출구조사에서 투표한 참여 인구를 보면 히스패닉과 라틴계 유권자가 12%로 백인 유권자 뒤를 잇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지켰지만 공약 대상인 이들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지지자들을 잃게 되면서 판세가 크게 뒤집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3분의 1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머지 3분의 1은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경제 문제를 이번 투표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once you start demonizing people and you say that the laws don't apply to those people, it's dangerous. It can run away. Very quickly, you'll see that people start using the law for political ends to go after their enemies. And I don't think that's good for our democracy. Vice President Harris has been campaigning on a very inclusive note. And I do believe that in her administration, she will include people from the Republican Party, at least the sane portion of the non-Nazi portion of the Republican Party. And hopefully after a few years, we will be able to sort of get back to the equilibrium that we had for many, many years. 네, 이번 선거는 일론 머스크 등 막대한 기부자들의 등장으로 기록적인 정치 자금이 쓰였고 예상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던 2020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많은 기록을 낳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2기 집권에 다가서면서 경제와 외교 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중국은 외무부 성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일관된 대미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내년 1월 취임 이후 관세 인상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현지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떠안게 될 과제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당장 이 바이든 정부가 만든 칩스법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결과에 따라서 공장 건설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칩스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인데 2022년에 제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아시아의 밀집한 이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에 돌리려고 이제 목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약 3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패키징 공장을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해당 반도체법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대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미 통과된 칩스법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TSMC 등 다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법을 말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면 기업과 나라 국가별로 이제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투자 계획을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큰 리스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런 것을 염두하고 우려한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산업의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높아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서 반도체 자유무역이 사실상 깨졌다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반도체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보호무역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크게 4개 축이 반도체 동맹이 결성돼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더 높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강도가 높아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도 좀 맞닿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지금 장비 반입 허용을 무기한으로 연장을 해줬지만 이것도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변동,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칩스법에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해 제약이 걸립니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메모리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더 높은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텐데요.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죠.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보다는 자국의 업체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자국 업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당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존 반도체 지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요구 조건들을 굉장히 상향 조정을 해서 네, 중국도 이 트럼프의 재집권을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텐데 그런데 이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이 강도 높은 이 중국 제재 덕분에 중국의 자체적인 경쟁력, 이 반도체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낮출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1기 집권 당시에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제재를 했었죠. 그럼에도 이제 지난해 중국 파운드리인 SMIC로부터 공급받은 7나노 프로세서를 내놓으면서 부활을 현재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제 강도 높은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생력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인데 그럼에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는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이 통제되면서 중국 반도체는 초미세공정 진보의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대신 범용 반도체에선 약진을 거듭해서 현재 이제 중국의 D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3강 체제에 편입할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있지만 그 비중이 현재 줄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 내수 범용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신 메모리나 이제 양쯔 메모리처럼 중국 내수 기업들의 이제 점유율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좀 적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범용 반도체 부진으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다각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최첨단 EUV 장비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반입이 안 되면서 첨단 메모리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점점 이제 중국 기업들의 자생력은 커진다는 그런 양분에서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집권하면서 이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그대로 유지될지 축소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고 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국내 배터리셀 3사는 미국 주도 전기차 전환을 예상하고 현지 투자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총 7곳 약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가장 규모가 크고 SK온이 14조 2천억 원, 삼성 SDI가 6조 8천억 원으로 뒤를 잇습니다. 모두 합쳐 40조 원 규모입니다. 이런 대규모 증설 투자는 오는 2027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2027년 우리 돈 1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40%가량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견제한 영향입니다. 대중국 견제 기조도 역시 두 후보 간에는 역시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강경 기조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다음 정부의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의 경쟁 관계는 갈등 관계는 계속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 정체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첨단 제조 세액 공제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올 3분기 우리 기업들이 받은 AMPC 금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이 돈을 빼면 적자입니다. IRA가 그대로 유지될지 축소될지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공약으로는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의회도 공화당으로 다 들어차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정말 폐지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된 선에서 축소를 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해지면서 배터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오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 강세가 뚜렷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7만 4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번 대선 기간 친가상화폐 행보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알려지자 대표 수혜 자산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으며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월가에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이 연내 12만 5천 달러, 우리 돈 1억 7,400만 원으로 지금보다 68%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If President Trump wins, he will be a crypto-friendly president. It will be a crypto-friendly administration. 또 다른 수혜자선으로 꼽히는 달러화도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10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 보편 관세 공약을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기준금리 인하가 둔화되고 달러 가치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논리가 반영된 겁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 가치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했고 엔달러 환율은 154엔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국채 발행이 늘 것이란 분석에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 경합주에서 앞선 트럼프로 미 대선 판세가 기운 가운데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수혜 자산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저금리 정책 대출까지 규제한다고 비판을 받자 수도권만 겨냥하기로 한 건데 시장을 모르는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최대 한도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 3억 5천만 원까지 나왔던 대출이 3억 2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후치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되기 때문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한정된 기금 안에서 더 많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작 집값이 뛴 건 이미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비쌌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상급지인데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튈 수 있어서입니다. 오른 지역들이 정책 자금으로 대출받아서 사는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고가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정책들이 하는 부분들은 즉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8억 8천만 원 선으로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인 5억 원을 훌쩍 웃돕니다. 비록 3억 원 이하 저가주택과 신생아 특례대출은 규제에서 빠지지만 오히려 수도권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만 해도 중위 매매 가격이 4억 5천만 원 선이지만 서울보다 디딤돌 대출 실적이 많고 증가폭도 큽니다.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턱이 높아지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시장 역시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현재 강보합 부분들이 깨지면서 약세 부분으로 해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락가락하는 규제 탓에 정책 대출에 의존하던 실수요자들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